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레스 퀄리티 학술고문 심용주 박사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제가 있는 영종도만 그러는 거는 아니죠. 네, 아마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나마 중부권은 조금 덜한 편이고 남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를 들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 여러분들 국내 두루 평안하시고 무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조금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요. 네, 항상 저희가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이제 영어로는 Chronic Egg Rain이라고 합니다. Rain이 아니죠, Rain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좀 후져서 Chronic Egg Rain, 한국말로는 만성산란증 또는 과산란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증후에 대해서 또는 병증의 이름 자체가 무슨 문제인지 그냥 여실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산이나 파주는 비가 거의 안 오는군요. 경산도 비가 오고 있고요. 아이고, 네. 파주도 비가 오고, 제가 어제 파주를 갔다 왔는데, 김해도 주룩주룩. 아이고, 네. 이런 주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퀴즈, 저희 대표님이 퀴즈 내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대표님 퀴즈 내도 되나요? 네네. 퀴즈 상품이 뭔지 알려주셔서 여기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제가 다룰 이유는 앵무새가 이른바 밑도 끝도 없이, 맥락 없이, 끊임없이 알을 낳는 행동 또는 그런 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알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흔히 생각나는 게 뭘까요? 달걀이죠. 네, 계란, 달걀. 닭은 원래 1년에 알을 기껏해야 한 번이나 두 번, 한 번 낳을 때 한 8, 9개, 12개 정도를 낳는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닭을 우리가 개량하여서 1년에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 동안 매일 또는 2, 3일 건너 하나씩 알을 낳도록 개량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달걀을 상시 먹을 수 있게 됐죠. 앵무새는 저희가 현재 기르고 있는 앵무류 중에서 대부분은 가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는 가축화의 근처에 있고 또는 일부는 가축화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앵무류들을 가축화하는 과정에서 그 목적은 알을 얻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앵무새를 기르는 목적은 그럼 어디 있나요? 우리가 앵무새를 기르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거였고 최근에는 그들과 어울리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즉 그들로부터 알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번식을 많이 효율적으로 시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걀처럼 매일 알을 얻을 목적으로 앵무새를 개량하지는 또는 가축화 과정으로 유도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앵무새에게 있어서 야생에서 번식하는 것보다 알이 조금 더 많이 나오면 좀 더 많이 산란하면 이미 우리는 그것을 수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봐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제 병증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증후군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과산란 증후군 또는 과산란증, 만성산란 증후군은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보기보다는 괴산이도 오셨군요. 괴산 제가 최근에 한번 가봤던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봄베이 리프럼님. 정신적인 보통 이제 우리가 수의학에서는 수의정신과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또는 수의심리학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수의행동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또는 동물학에서도 동물의 심리나 정신세계, 마음을 다루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는 마찬가지로 동물 행동학이라고 하지 동물 심리학이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그 이유를 짧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동물하고 직접적으로 언어적인 소통을 하는데 제약이 매우 크지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동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너 어떤 이라고 물어봐서 답변을 듣는, 즉 사람을 상대로 하는 방식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결과를 분석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내는 방식을 취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학자로서, 저는 대단한 학자는 못 되지만 학자로서 우리의 지식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맥락에서 동물 심리학이라는 말보다는 동물 행동학, 수의 심리학, 수의 정신과보다는 수의 행동학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앵무새가 끊임없이 알을 낳는 행동은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심리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 또는 성향이 좀 더 높아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0분 동안. 자, 오늘 들어오신 분들 아직 많지 않아요. 한 30분밖에 안 되시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현재 기르고 계신 앵무새나 또는 과거에 길렀던 앵무새 또는 주변에서 들었던 사례 중에 지금과 같이 이른바 과산란증이라고 하는 것을 앓거나 경험하거나 보인 적이 있는 앵무새가 있으면 손을 들지 마시고 적어주세요. 저요 이렇게. 몇 분이나 되시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없으시네? 다들 나가셔야겠네? 33분이나 계신데, 이거 어떡하지? 주제를 잘못 잡았나, 오늘? 네. 네네네네. 아이고. 지금, 아모코슈 패럿님께서, 저희 집이요. 그럼 이제 얘기를 조금 써주세요. 오늘 여기다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고, 가급적이면 상세히 뭐 한 서너 줄 정도로 적어주시면 제가 이제 끝나고, 그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대안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수의학적으로 과산란증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이 문제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수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댁내에서 사양관리적인 측면, 사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조치를 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그런 세미나 내지는 라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보기만 했다. 스타요니님도 보셨다는 말씀 들었고, 까사데조이님도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단 먼저 앵무새가 과산란인지 아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앵무새의 정상적인 번식 또는 산란 패턴을 알아볼 필요 없어요. 저희 대표님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안 내미시고 저 멀리서 그냥 씨 웃으시면 갖다 주시는데 6분이나 뽑아야 되나요? 네. 3분을 뽑으면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3분 뽑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먼저 여쭈겠습니다. 보통 질문 먼저 들어갑니다. 네, 질문. 앵무새는 통상 계절성 번식과 비계절성 번식을 하는 종으로 나뉘는 편입니다. 계절성 번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거 질문 아니에요, 아마존 앵무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가장 대표적인 계절성 번식 종입니다. 반면에 비계절성 또는 상시번식종이라고 통상, 상시번식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이제 오해를 불러줄 수 있어서 맨날 번식을 잘 할 수 있다고, 또는 뭐 정확하게는 비계절성 번식종에 해당하는 non-seasonal breeder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종으로는 소형종 대부분과, 이를테면 뭐 왕건앵무라든지 또는 모란앵무 같은 종 대부분과, 그리고 이른바 중대형 앵무 중에서는 이클레터스, 여러분들이 보통 뉴기니아라고 불리우는 이클레터스 패럿, 이클레터스 앵무가 가장 대표적인 non-seasonal breeder입니다. 자, 그러한데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앵무새의 번식 과정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퀴즈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앵무새의 번식 과정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뇌의 특정한 해부학적 부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벌써 끝나버렸네?
네. 네. 요 질문에 대한 저희가 마이너 프시타쿠스에서 후원하는 마이너 300g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답변 나왔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조금 하나가 더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1조 시간이 맞습니다. 1조량은 아닌데 뭐 1조량, 1조 시간 얼마든지 비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위에 가신 스라엘리라고 읽으면 될까요? 제가 원래 라틴어로 개통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읽어버립니다. 영어식으로 읽지를 못하고. 그래서 스라엘리님에게 마이너 300g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쪽에 두 번째 질문은 에그푸드 300g 보내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질문 하나 드리면 저는 칼슘 그립 2kg 무게로는 이게 제일 무거운데 네 칼슘 그립 2kg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죠? 삶아 먹을 수도 없고 한 10년 먹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이제 1조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앵무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 사실은 사람도 비슷합니다. 동물들이 뇌 내에 시상하부라고 하는 해부학적 조직이 있습니다. 이 시상하부는 안구, 눈을 통해서 들어온 빛을 받아들여서 그 빛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 신호를 뇌의 다른 곳과 공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른바 시각 중추입니다. 그런데 낮의 길이가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그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들을 이 시상하부에서 인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태양의 길이가 길어지면 해가 떠 있는 길이,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부분의 새들은 번식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적도에 살고 있는 종들 같은 경우에는 해의 길이의 개념, 1조 시간의 길이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클레터스가 가장 대표적인 종일 수 있는데 거의 적도의 근방에서 주로 살고 있고 따라서 계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크로닉 에그레잉, 그건 아니고 논시즈널 브리더가 된 거죠. 즉 시즌과 관계없이 항시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지 그러면 아마존도 열대지방에 살고 있는데 아마존도 아니면 아마존이 원래 사는 데는 햇빛의 길이의 별 차이가 네 그런 아마존들도 있지만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아마존 중에 하나인 뭐가 있을까요? 아마조나 아에스티바, 블루 프론티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했던 브라질의 중남부 지역부터 아르헨티나의 북중부 지역까지 남회기선 근처에 펼쳐져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은 분명히 계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은 번식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만 번식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물론 딱 그 사례에 적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종들도 존재는 합니다. 자, 그러면 햇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지거나 또는 특정한 수준 이상, 보통 저희가 이제 문턱, 스레스홀드라고 부르는 특정한 시간 이상인 경우에 시상하부의 자극을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성선, 수컷의 경우는 정소, 즉 고환이죠. 인간에는 고환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암컷의 경우에는 난소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즉 알을 낳을 수 있는 또는 번식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수컷은 일단 빼놓고 암컷의 경우 난소가 활성화되면서 난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난포가 성숙하게 되죠. 이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죠. 대략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해의 길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냐? 짝짓기 할 상대방의 유무입니다. 단순히 수컷이 있다가 아니고 암컷의 입장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과 함께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우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믿어지는 건장한 수컷. 그 건장한 수컷과의 뜨거운 애정관계가 중요한 필수 요건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런 수컷이 없으면 알을 낳아봤자 그 알이 수정될 리가 만무하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새끼들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풍성한 먹이. 보통
열대 지역에 살고 있는 또는 아열대 지역에 살고 있는 종들의 대부분이 우기 직후에 발정해서 산란을 합니다. 또는 우기 중간에 이미 발정이 와서 교미를 하고 우기가 끝나자마자 또는 우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 중간 어떤 시점에 산란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우기가 끝나자마자 그야말로 만물이 생동하기 때문이에요. 먹이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알을 낳아서 새끼들을 기를 수 있는 네. 마이너가 기호가 좋은가요? 네, 앵무새 맛집이군요. 네. 알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둥지의 여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르고 있는 해피페러니 블루프론트는 번식이 매우 쉽습니다. 아마존 계통 중에서 가장 쉬운 편에 속합니다. 우리가 기르고 있는 대부분의 앵무새들은 퀘이커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둥지를 짓지 못합니다. 몇몇 종들은 터마이트라고 해서 통상 우리가 흰개미라고 기르기도 하지만 이건저건 이를테면 중남미 지역의 큰 탑과 같은 제 키보다도 더 큰 자동차만한 크기의 집을 짓고 사는 개미류가 있어요. 그런 개미류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 경우도 있고요. 코렐라 계통 같은 경우에 호주에 살고 있는 코렐라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 있는 구를 파고 또는 스스로 둥지를 구를 파고 들어가서 짓기도 해요. 주로 건조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앵무류는 어디에다 둥지를 틉니까? 큰 트렁크, 나무의 구멍에다가 둥지를 틀어요. 근데 이런 나무의 구멍들은 보통 저희가 이제 캐비티라고 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앵무새는 없다. 설사 조금 있더라도 만들지 않는다. 그럼 딱따구리를 비롯해서 다른 다람쥐라든지 또는 다른 종들이 쓰다가 버린 나무 구멍을 둥지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조금 독특한 사례로는 이제 스픽스메커 같은 경우가 있어요. 스픽스메커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절벽에 깎아지는 천혜의 절벽에다가 낭떠러지 끝에다가 둥지를 짓는 편이에요. 네, 아주 특수한 사례이죠. 자, 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 둥지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요. 점점점 산림이 파괴되고 있고 특정한 지역에 많은 수의 앵무새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둥지 자리를 찾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 둥지 자리를 놓고 엄청난 경쟁들이 이루어져요. 진행돼요. 그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는 개체들도 적지 않아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 야생에 살고 있는 앵무새들은 과산란은커녕 정상적으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기르는 앵무새들. 자, 지금 이제 해피페러님 질문 주셨는데, 해피페러님 제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 있었던 영등포인가요? 물레동 지역에서 저희 박람회에서 아마 제가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뒤쪽에서 한번 몰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오락가락 하는데, 네. 우리가 야생이 아닌 사육 상태에서 기르고 있는 캡티브 브리딩 하고 있는 앵무리의 경우는 이 조건 대부분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충족돼요. 그러다 보니 산란이 비교적 또는 심지어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르고 있는 앵무류에서 이른바 크로닉 에그레인, 과산란 증후군 또는 만성 산란 증후군이 비교적 높은 빈도로 존재하는 이유예요. 참고로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오늘 43명까지 올라갔네요. 네네. 오늘 100명 가는 건가? 44분? 오늘 100명 가는 건가요? 네? 100명 가면 대표님 오늘 뭐 쏘시나요? 네. 대표님이 말씀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담배를 물고. 자, 한번 100명 가보시죠. 우리가 사육 상태에서 기를 때는 알을 쉽게 날 수 있는 조건들이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박사님, 저 질문이 있어요. 저희 집 앵무새가, 또는 제가 아는 친한 앵친이라고 하나요? 앵무새 다른, 요즘은 집사님이라 부르신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사육자로 불렀었는데, 앵무새를 기르시는 분이 한 마리만 기르고 있어요. 암컷 한 마리만 4, 5년째 기르고 있는데, 얘가 계속 알을 낳아요. 얘는 근데 짝도 없어요. 그럼 박사님 말씀이랑 안 맞잖아요. 박사님 말씀으로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 리즈는 첫 번째,
빛의 길이 1조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각각 둥지의 유무, 짝의 유무, 먹이의 유무라고 했는데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짝이 없는 애인데 어떻게 알을 낳아요? 이상하네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고요?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한 마리를 기르건 두 마리를 기르건 여러 마리를 기르건 관계없이 그 동물들 중에서 여러분과 특별히 또는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의 가족들 누군가와 특별히 심지어는 집에 있는 특정한 가구의 모서리나 또는 인형이나 또는 이러한 컴퓨터의 마우스와 연애에 빠진 앵무새들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예요. 보통 우리가 앵무새가 사랑에 빠졌을 때, 앵무새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와 짝을 짓고 싶을 때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붙어있죠. 붙어있어요. 꼭 붙어있어요. 그 다음은 털을 골라줘요. 그냥 막 좋아 죽어요. 우리가 인꼬 부부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사랑의 앵무죠. 인꼬는 앵무를 일본어로 읽으면 인꼬예요. 요미가나를 읽으면. 근데 그 인꼬, 즉 사랑의 앵무가 얼마나 좋아하면 사랑의 앵무겠어요. 사실은 인꼬의 원래 이름은 버쩌리거 또는 버찌고요. 줄여서. 진짜 사랑의 앵무는 러브버드, 즉 모란 앵무인데 하여튼 애들이 일본 애들이 워낙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려서 우리도 그걸 그대로 수입하고. 이랬건 저랬건 앵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화신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그만큼 정이 깊다고 알죠. 물론 얘네도 다 해요, 할 거. 뭐 바람도 피우고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고 뭐 일부 다처제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긴 해요. 그건 다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네, 우리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앵무류들이 좀 더 말씀 이어가면 털을 막 골라주고 특히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엉덩이 주변에 털을 골라준다. 우리가 보통 알로 그루밍이라고 하고 뭐 뮤추얼 프리닝이라고 알로 프리닝이라고 하는데 알로 또는 뮤추얼은 서로란 뜻이에요. 그런 뮤추얼 프리닝 중에서도 엉덩이 주변의 털을 골라주는 것이 둘 사이의 관계가 정점에 올라갔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 인식돼요. 행동학적으로는. 그 다음엔 뭐가 더 있어요? 뽀뽀, 키스를 넘어서 먹이를 토해서 주는 행위. 일반적으로는 수컷이 암컷에게 주기지만 수컷 같은 게이 커플의 경우에 서로 토해서 먹이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누구는 암컷, 누구는 수컷의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암컷, 레즈비언 커플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서로 토해서 먹기도 하고 누구 한쪽이 먹기도 해요. 이랬건 저랬건. 그러한 행동들을 보면 그것이 짝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특히나 그 짝이 최고의 발전기에 올라갔을 때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집사, 즉 여러분 사육자를 대상으로 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집사라고 불리우는,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보통 사육자라고 얘기해서 또는 보호자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앵무새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좀 더 들어가면 무엇까지 합니까? 자위를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손이나 어깨나 또는 여러분들이 잘 만지는 특정한 어떤 물건에다가 교미하는 신용을 하기도 해요. 보통 꼭꼭꼭꼭꼭꼭 하면서 엉덩이를 문지르죠, 이렇게. 앵무리는 외성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총배설강이라 불리우는 클로아카 전체를 벌려서 특정한 부위에 문지르는 행동을 하고 심지어 사정을 하기도 해요. 수컷의 경우는. 네. 우리는 재밌어 하기도 하고 안타까워 하기도 해요. 전체적인 맥락을 아는 분들은 안타까워하고요. 상황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뭐지라고 멍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맥락을 알고 재미있어 하기도 깔깔대고 웃기도 해요. 제3자는 그것을 보고 조롱하기도 해요.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행동이 사람을 향했을 때 나오는 결과예요. 참고로 교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먹이를 토해서 먹이기도 하고요. 또는 눈썹이나 머리카락을 다듬어 주기도 해요.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찾아서 올려줄 수 있긴 없지만 어떤 여자분이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봤더니 머리카락이 긴데 자신이 기르는 러브버드, 모란 앵무가 머리카락 전체를 태양처럼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런 사진도 있어요. 저희 쪽에서 매우 유명한 사진인데. 네. 재밌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이러한 상대가 이러한 앵무새가 암수 관계없이 나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애정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또는 나에게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오늘 공격 얘기는 아니건 다음 시간에 하고 다른 시간에 그것이 암컷의 경우에는 과산란 증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네. 45명 갔습니다. 50명 넘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산란을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냥 자기가 낳을 수 있으니까 낳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저희가 만성 또는 과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도하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인 또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왜 과산란 증후군이 문제인지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육개가 있고 산란개가 있단 말이에요. 육개는 잡아먹는 고기를 먹는 닭이고 산란개는 알을 먹는 닭이에요. 물론 산란개도 나중에 결국은 고기 닭이 되긴 하지만, 그럼 산란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육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칼슘이라든지 단백질을 급이해요. 왜? 매일 이만한 알을 낳으려면 거의 닭의 전체 몸무게의 몇 %에 달하는 알을 매일 낳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영양분이 필요하거든요. 다행히 닭은 우리가 품종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산란개들은 레고온 같은 닭들 그러한 것을 빨리빨리 수행할 수 있는 개체들을 선택적으로 교배하여서 현재의 산란개 품종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무리 없이 다량의 알을 연속적으로 낳을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앵무새를 개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기르고 있는 모든 앵무새는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장기간에 걸친 산란에 몸이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조류는 자신의 체내에 엄청난 양의 유휴 에너지나 유휴 영양소를, 여분의 영양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날 먹은 것, 그 전날 먹은 것을 대사를 통해서 소화해서 흡수하고 그것으로 알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매일 엄청난 양의 알을 계속해서 뽑아낸다면 하루에 하나씩 또는 2, 3일 하나씩 장기간에 걸쳐서 5개, 10개 뽑아내고 다시 또 뽑고 2, 3일도 못 쉬고 또 시작해서 새로운 클러치가 시작된다면 앵무리는 어떤 상황에까지 몰리냐 하면 자신의 몸에 있는 최소한 얼마만 되지도 않는 에너지까지 뽑아내서 영양분까지 뽑아내서 특히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칼슘이에요. 앵무새가 알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칼슘은 알의 껍질, 난각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이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뽑아냅니까? 자신의 뼈에서 뽑아내요. 자신의 뼈에서 피로 집어넣고 그 피가 산란계통의 조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난각을 형성하게 돼요. 그런데 앵무새의 뼈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얼마습니까? 조류의 뼈는 함기골 안쪽에 구멍이 뚫려서 기체가 들어갈 정도로 가벼운 조직이란 말이에요. 뼈 조직에서 긁어낼 수 있는 칼슘의 성분조차 그렇게 기본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알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뼈에서 칼슘을 뽑아내다가 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뼈가 부러진다든지. 또는 뼈가 당장 부러지진 않을지라도 알이 밖으로 밀려 나오기, 난관 팽대부를 통과해서 클로아카, 항문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의 압력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해야 돼요. 그런데 칼슘이 부족하면 알의 껍질이 충분히 단단하지 못하고 따라서 안에서, 난관에서 알을 밀어낼 때 그 힘이 제대로 알에 전달되지 않아서 알이 안에서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알이 안에서 정체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알이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른바 에그 바인딩, 알 막힘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게도 심한 경우에는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네. 썩어 들어가는 거죠. 부패하고 주변 조직이 전부 다 염증이 생기는 거죠. 잘못하면 폐혈증으로 이루어져서, 즉 혈액까지 감염이 되어서 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동물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네. 동물은 죽거나 폐사하는 것이지 동물을 사망이라고 제가 아는 한 쓰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폐사 또는 죽게 됩니다. 알을 낳는 것이 단순하게 알을 낳았네 어머 재밌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앵무새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케이, 좋아요. 좋은 건 아니지만 알았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과산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중단시키고 앵무새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이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이 깁니다. 질문들 많이 올려주세요. 질문이 좀 많으면 오늘 주제하고 관련된 글들밖에 제가 읽거나 답변하지 못하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그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이제 얘기가 깊이 들어가면 제가 여기다 신경을 쓰면 제가 이제는 나이가 많다 보니 제가 처음에 어디 갔죠? 오늘은 깃털 달리는 아인슈타인을 제가 처음 쓸 때는 2008년도, 9년도에 처음 썼었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쌩쌩했는데 거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젊은 총각이 앉아 있어가지고. 그 책을 쓰고 벌써 한 15년, 16년이 지나다 보니 아저씨가 됐더라고요. 네, 아저씨가 아니라 이제는 영감이 길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 거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남들은 피부 관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장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잡소리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앵무새가 과산란증인지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짝이 없는데도 알을 낳는다. 짝이 없어요. 짝이 없는데 알을 낳아요.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알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혼자서라도 알을 낳았을 때 그 종에게서, 지금은 이제 혼자 있는 경우만 따집니다. 브리딩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과산란증은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여기를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50명을 못 넘기네. 이거 어렵네요, 참. 네. 언제 저는 50명을 넘겨보나. 이 브리딩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하고, 댁에서 한두 마리를 이른바 펫으로 기르는 경우, 이른바 가정동물이라고 저는 칭합니다. 가정동물로 기르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짝이 없는데 알을 낳는다. 두 번째는 해당 종에서 정상적인 산란범위라고 알려져 있는 것보다 많은 알을 낳는다. 세 번째는 그 알을 낳는, 보통 저희가 그것을 클러치라고 하는데 그 각각의 클러치가 종결되고 또 낳고 종결되고 또 낳는다.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짧게는 일주일에서 열흘, 길게는 한 달에서 두 달 만에 다시 산란하고 다시 산란하고, 따라서 연간 수회에 걸쳐서 계속 산란. 특히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됩니까? 해당 종이 논 시즈널 브리더인 경우에. 시즈널 브리더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이를테면 이클레서스라면 한 번 산란하고 얼마 안 돼서 또 산란하는 것이 가능은 한데, 얘는 원래 논 시즈널 브리더인데 계속해서 산란해요.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맞아지고 결정적으로 한 방에 빡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정상적인 형태나 크기 또는 강도의 알을 낳는다. 하나이건 두 개이건 전부다. 이건.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럼 일단 과산란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비정상적인 형태나 강도의 알까지 낳으면 이거는 빼박이다. 이건 아주 심각한 병적 상황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 몸에서 더 이상 빼낼 에너지, 영양분이 없음을 의미하거든요. 여기까지는 병적 상황까지는 아니고, 뭐 있을 수는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병적 상황이라도 그것이 몸에 심각한 위해를 주지는 않는 최소한의 어떤 스트레스홀드 내에 있는데, 1로 넘어가는 순간 무엇을 의미하냐? 이 개체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브 처음 들었는데 정말 유익하네요. 자주 오십시오. 네.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여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과산란증 또는 만성산란증,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든 얘기죠.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과산란증을 중단시켜야 되겠죠. 이게 계속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러한 과산란증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이번에는 에그푸드 나갑니다. 푸시타쿠스에서 에그푸드 나가고요. 자, 준비하시고요. 이러한 과산란증을 사육자가, 이른바 보호자가 중단시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고요. 그것은 다시 시상하부와 연결되는데 정확하게 몇 시간인지까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내용은 앵무새 수의학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자,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앵무새 수의학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몇 페이지인지까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 아이고, 네, 답 나왔습니다. 피치하리 러브님, 8시간입니다. 자, 피치하리 러브님께는, 대표님 잘 적어주세요. 피치하리 러브님께는 푸시타쿠스에서 만들어낸 고급 에그푸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8시간으로 학술적으로는 교과서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저희가, 저 같은 학자들이, 수의학자들이 또는 동물행동학자들이 여러 일조 시간을 놓고 연구를 해봤더니 하루에 1조 시간이 8시간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성선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8시간을 기점으로 삼습니다. 자, 뭐 이 질문 자체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뭘 하면 됩니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1조 시간이라고 해서 여긴 태양빛이 안 들어오니까 관계없어. 이건 형광등이잖아. 아니에요. 그게 형광등이건 LED건 할로겐이건 무엇이건 관계없이 빛이 들어가는 시간 자체를 8시간으로 또는 8시간 미만으로 줄여주셔야 돼요. 암막 커튼 쳐야 되고요. 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길이 때문에 그것이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다시 성선자극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번식기의 수준으로 부풀어 오른 암컷의 난소를 원래 정상의 비번식기 크기로 줄여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난포가 성장하지 않는 거죠. 즉 알이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1조 시간 줄이 1조 시간 말고 나머지 세 가지를 다 통제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네, 먹이를 현재 주고 계신 먹이에 대해서 일단 변화가 필요해요. 다만 이 먹이를 변화시킬 때는 되게 중요한 어떤 크리테리아가 있습니다. 즉 현재 이 앵무가, 이 개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만성 알 낳기, 만성적인 과산란증으로 고통을 겪었는지를 평가해서 이 개체의 영양 상태나 건강 상태 전반을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얼마 안 됐고 영양이나 건강 상태 전반이 양호하다면 즉시 번식을 유도할 수 있는 먹이들을 일반적인 비번식기 먹이로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푸시타쿠스 들어왔어. 네? 못 알아들었어. 푸시타쿠스 들어왔어. 푸시타쿠스. 전사계죠. 아, 네. 반드시 중요해요, 그게. 그게 핵심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에그푸드를 주고 계셨어요. 이런 식으로. 번식을 위해서 푸시타쿠스 에그푸드를 주고 있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을 먹어서는 계속해서 알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개체가 필요로 하는 생존이나 최소한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까지는 그대로 끌고 가고 그 이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되는 거죠. 참고로 지금 여기는 그 스페인의 푸시타쿠스 본사 담당자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보고 계신다. Hola, ¿quién es? Por favor me dije que quién es. ¿Es señora? ¿No es usted? ¿O señor? Bien encantado y hace mucho tiempo que nosotros encontramos hace casi 4 o 15 meses, ¿eh? Nos estamos sentando mucho esfuerzo para mejorar nuestra venta.
y puede ver que aquí tiene nosotros más o menos 40 o 50 personas que está asistiendo a nuestro programa. Bien encantado. 네, 잠깐 스페인어로 저희 스페인 본사하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먹이를 번식을 유도하지 않는, 발정을 유도하지 않는 수준으로 줄여줘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에그푸드 같은 것을 줬다라고 하면 그 에그푸드 또는 번식기를 위한 고열량 사료를 주고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다 저열량 또는 비번식기 사료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칼슘은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돼요. 왜? 칼슘이 몸에 흡수되어서 뼈 전체에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칼슘만큼은 정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번식을 할 수 있는 공간, 만약에 둥지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둥지상자는 완전히 제거해야 되고요. 둥지를 어딘가 틀려고,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댁내에서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새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 그 새들이 어딘가에 둥지를 찾는다,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그런 공간들을 완전히 없애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결정타가 있습니다. 네, 스페인어 자막은 필요 없습니다. 스페인어를 한국어로 바꾼 자막이 필요한가요? 네, 별로 저 스페인어 잘 안 해서, 네, 이제 다 잊어버려서 나이 들어가지고. 옛날에나 잘했지.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보호자와의 연인관계, 애정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의학적으로는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는 수의학적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 다른 일반적인 수의사분들이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칼슘 주사를 놓기도 하고요.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서 있으면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전체적으로 뼈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또는 더 나아가서 만성 과다산란증 말고도 이를테면 알 막힘, 에그 바인딩과 같은 증상들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알을 빼내기 위해서 칼슘을 주사할 수 있어요. 네. 누리아가 들어왔군요. Encantado Nuria, hace mucho tiempo. ¿Qué horas son ahora? Acredito que ya debe ser más o menos 1 hora de tarde. ¿Cómo fue el almuerzo? ¿Qué tipo de almuerzo tuvo? 네. 누리아라고 하는 저희 피스타쿠스 본사 직원한테 아는 척을 했고요. 점심 뭐 먹었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거기는 지금 저희보다 7시간 정도 늦으니까 이제 점심 막 먹거나 곧 먹었거나 그럴 시간이거든요. 네. 네, 거기는 지금 12시 42분이라고 합니다. Ahora Nuria está diciendo que es más o menos 12 de 4, 12. 40, 12.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호르몬 요법을 쓸 수 있어요.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메드록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제를 투여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 특히 이제 지방간을 앓고 있는 개체에게 메드록시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하면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요즘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 이외에는 요즘은 이제 이를테면 류프롤리드라고 하는 초산 류프롤리드라고 하는 이제 약제가 있고 이 초산 류프롤리드를 투여해서 이게 사실은 매우 고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투여하는데 통상의 경우 왕관앵무의 경우는 매우 이것이 잘 듣는다. 왕관앵무 같은 경우에 뭐 최대 한 7번 정도 주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성선의 활성도를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번식을 하는 펫이기 때문에 개체들은 아니기 때문에 난관 자체를 완전히 절제해버립니다. 네, 난관을 절제해서 난관을 통해서 난포가 이제 알로 성장하는 그 과정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수의학적인 조치들입니다. 오늘 간단하지 않군요. 무려 45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이 과산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졌고, 제가 스페인어 했더니 39명으로까지 떨어졌네요. 제 스페인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위쪽에서 올려주신, 등수놀이도 하시군요. 1등, 2등, 3등. 네, 1등, 2등, 3등. 자, 도화님한테는 어떤 일이 있길래 도화님 소식에 너무 놀랬다는 말씀이 있는 걸까요? 네. 자,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시간이 안 맞아서 놓쳤는데 처음 참여해 보시다고 MN젤리님 말씀 주셨고요. 자, 안녕하세요. 와일리즈님 모셨고요. 비 온다는 얘기 말씀 쫙 나누고, 크로닛 멋있게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많이 써가지고. 제가 지금 마지막 그거를 생각을 안 했는데요. 그릿 2kg을 드리기 위한, 퀴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생각이 지금 하나 났습니다. 퀴즈 생각이 하나 나서,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퀴즈를 드리고, 자, 쫙 들어가 보겠습니다. 번식기에 한 번에 6개, 두세 번 낳기는 해요. 뭐 이 정도는 사실은 번식기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쌍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 나을 수 있어요. 보충성 산란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혼자 있는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암컷 2마리만 있어서 그런지 혼자 알을 낳고 무정란인데도 품고 있네요. 이제 무정란을 낳았을 때 이 알을 제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조금 골치 아픈 문제예요. 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문제적으로 이러고 나서 알을 제거해 또 낳고 해서 알을 두 번째 클러치, 세 번째 클러치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정확하게 산술, 수학적 딱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돼요라는 개념은 없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그 개체의 장기적인 이력,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들이 알을 낳았다라고 하면 언제 어떻게 몇 개를 낳았는지, 또는 알이 상태가 어떤지, 또는 알의 그람수가 어떤지, 알의 껍질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었는지 등등을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해요. 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올 초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몇 번째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수의사하고 상담을 할 때도 정확하게 얘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어야지 수의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지. 그런 것이 없이는 수의사 입장에서 잘못하면 과잉 진료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적절한 진료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꼭 기록해 놓으시고요. 자, 첫 산란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알을 낳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게 한 달에 한 개를 낳는 건지, 한 달에 한 클러치를 낳는 건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병원에 다녀보고 단백질 적은 살도 지금 먹이고 최대한 유치원도 마치고 있는데 매달 알을 낳습니다. 요 한 달에 한 번이 이 아모코슈 패러님께서 꼭 알려주세요. 밑에다 한번 다시 적어주세요. 한 달에 한 개를 낳는 건지, 한 달에 한 클러치를 낳는 거고, 만약에 한 달에 한 클러치 낳으면 몇 개를 낳는 건지, 종은 무엇인지 꼭 알려주시고요. 쭉 나가고, 4-5개를 낳는다. 종이 무엇인지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한 번에, 이거는 병적 상황이 맞습니다. 이거는 병적 상황이 맞고요. 제가, 글리놀레이스 페러킷은 덩치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하면 죽음으로까지 열 수가, 알의 형태난 그런 것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도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제가 뒤쪽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일단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조치를 다 하시고 그 조치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병원을 통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잘못하면 목숨이 오고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블루프론티는 번식이 어렵지 않고 말씀드렸고, 자, 국내에서 퀘이커가 예민하고 번식이 어려운 게, 예민해서 번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 퀘이커에게 몇 센치가 아니라 몇 미터짜리 세량을 줬냐는 거예요. 퀘이커로, 이건 제가 조금 화를 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이제 해피페런께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퀘이커가 예민해서 번식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얘기인 건데, 저 성격 좀 있어요. 네, 저 성깔 좀 있고, 이런 부분은, 이 사람은 아마 전문적인 번식가 또는 브리더일 거예요. 퀘이커는 비행에 적합하도록 진화한 종이에요. 얘네를 제대로 번식하기 위해서는 비행거리가 최소 1.8m 이상 나와야 돼요. 최소. 높이는 대략 70에서 90, 너비도 60에서 70 정도가 나오는 케이지가 최소 기준이에요. 예민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케이지가 너무 작다는 얘기의 다른 말이에요. 우리는 예민하다고 쓰고, 예민하다면 퍼덕퍼덕 된다는 거죠, 안에서. 왜 퍼덕이겠어요? 케이지가 너무 작아서 사람을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퍼덕거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브리더가 되고 싶다, 성공한 탑 브리더, 엘리트 브리더가 되고 싶다는 분들은 이런 거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네. N 과목인지 F파트인지 우르르 나오는 거 보면, 네. 100명 가자는데 100명 우리 못 가는 것 같아요. 슬픕니다. 네.
보호자를 짝으로 착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 집사도 아닌 무생물과 그런 경우 되게 많아. 이런 사례들 되게 많이. 아, 네, 분가. 네. 자, 연옥이는 제 정수리 머리카락을 엉덩이 털로 보고 다듬어주는 거였군요. 아, 뭐 엉덩이 털까지는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털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마조나 아이스티바 중에서 옐로우윙은, 이게 지금 옐로우윙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 녀석의, 제가 지금 이게 영명하고 그 학명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존 쪽은, 생김새를 보시는지 아니면은 아종명을 정확하게 적어주시지 않으시면 저도 사실은 헷갈려요. 네. 아마존 아종만 뭐 대충 합쳐가지고 한 100개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늙어서 잘 기억을 못 합니다. 네. 거기서 아마존 아이스티바의 세부적인 아종 판별 또는 아종 구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것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저희가 브리더분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세미나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데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고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구글 스칼라에서 아마존 아이스티바 서브스피시스 아이덴티피케이션 리센트 이렇게 해서 치면 레지스트레이션 치면 논문들이 한두 편 나올 거예요. 최근 한 10년 내의 논문들이 그런 논문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는 그 토니 실바가 쓴 시타컬처라고 하는 것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2차 번식까지는 해드리려고 걱정이었는데 정말 몸에 타격이 큽니다. 쭉 가고 제가 이제 눈이 나쁘네요. 아이고. 자, 알을 낳는다고 며칠 정도 품고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알을 품게 하고 빼주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빼자마자 또 알을 낳는 경우 나머지 조건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알을 뺐는데도 또 알을 낳는데 병원까지 가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면 상당 기간 알을 그대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또는 그 알을 그대로 두면 곤달걀이 되니까 썩어버리니까 의란으로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치를 완전히 취해서 천천히 성선이 그 다음날 바로 줄진 않거든요. 성선이 보통 보름에서 한 달에 걸쳐서 줄어들니까 성선이 줄어든 다음에 알을 빼내면 산란을 하고 싶어서 산란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다만 너무 장기간에 걸쳐 너무 장기간이 얼마만큼이냐 하면 통상 30일에서 35일 정도를 아주 초장기라고 보는데 중대형 앵무를 기준으로 24일에서 28일 정도 알을 품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해야 된다.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모든 사례를 다 다루는데 조금 어려움 있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점점 말씀이 빨라진다. 도망가실까봐 제가 43명은 꼭 지켜보고 싶어서요. 끝나는 그 순간까지. 진짜 심각하네요. 네, 과산란. 네, 그렇고요. 네, 다른 질문들은 네, 앵무새 특별시 카페에 가서 질문 주시면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시면 저를 딱 지정하세요. 신 박사님 답변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들어가서 제가 마지막 소방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가겠습니다. 칼슘이 모자라서 그러는군요. 모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집 인터넷에 내서 이제 퀴즈를 내고 있는, 아유, 죄송합니다. 스타연이님. 정말 죄송합니다. 자, 석회나 폐분 건데, 석회나 폐분 다 같은 얘기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칼슘 그릿이라고 하는 아예 고도로 정제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셔도 되고, 사실은 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폐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하면,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폐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물질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유의하실 필요는 있고요. 네, 잘 지된다고 말씀 주셨고, 언어 전환 버튼이 옛날에는 잘 돌아갔는데요. 제가 그냥 잠깐 제 자랑하면 젊었을 때는 한 4개에서 5개 언어 정도를 동시에 했었어요. 잠시 깨알 제 자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과거 리즈 시절. 요즘은 맛이 가서 이를테면 어떻게 시켰냐면本来我开始那个我的谈话从那个汉语那个以后pero ahora puedo hablar en español pero acredito que quien puede entender chines es difícil de entender mi español.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and then let's talk about some more serious theme about some academic aspect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섞는 걸 되게 즐겨 했었는데 이제는 버벅거리죠. 네, 이제는 늙은 것 같습니다. 뇌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곧 은퇴해야 될 나이가 아닌가. 네. 저는 은퇴해서 파나마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거기는 앵무새 천국이거든요. 칼슘이 너무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요 하면 칼슘이 너무 많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를 너무 많냐라고 하면 이 개체가 처리할 수 있는 이상으로 보는 게 좋을 거고요. 그럼 이제 설사 같은 걸 유발하게 되죠. 네.
어차피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의 총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뭐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걸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칼슘은 기본적으로 그릿의 형태로 놔두면 대부분의 앵무새들이 스스로 칼슘이 필요하면 그릿을 먹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에그푸드를 먹으면 발정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산란이 이루어지는 또는 과산란으로 이어지는 어떤 메커니즘은 저희가 통상 이제 수의학적으로 뭐 리모트 커즈가 있고 프록시미티 커즈, 즉 원인, 먼 이유가 있고 근인, 가까운 이유가 있고 그 안에 복잡한 어떤 관계식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에그푸드를 먹고 안 먹고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퍼즐이 다 맞춰져 있는데 에그푸드까지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부스트업 하겠지만 다른 퍼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에그푸드를 넣는 것은 과산란으로 바로 직결되진 않고요. 다만 단백질을 과도하게 먹어서 근데 그 종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의 단백질을 장기간에 거쳐서 처리할 수 없는 종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신장에 부담이 돼서 문제가 되겠죠. 네. 또 가보겠습니다. 자, 펠렛을 섞어 먹여서 영양이 과하다 하면 과산란을 유발하는데, 네, 이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같은 맥락이고요. 펠렛 섞어 먹이지 마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각각의 개별, 그게 무슨 푸시타쿠스이건 아니면 다른 브랜드이건 그게 정상적인, 양질의 그 브랜드 사료라면, 해당 특정한 종의 특정한 건강 상태, 특정한 어떤 발육상 단계에 맞는 영양분을 최대한 잘 배합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개의 펠렛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그 뾰족하게 특정한 상황에 맞춰놨던 영양분을 뭉개버리게 돼요. 수의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영양을 충분하게 넣어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그거는 풍부화를 위한 것이다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새우깡을 먹거나 매운 새우깡을 먹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새우깡을 먹거나 고래밥을 먹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다 과자란 말이에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펠렛은 전체적인 먹이의 베이스라인을 차지하는, 해결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행동학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보충해줘야 돼요?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보충해주는 거예요. 펠렛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그러한 목표로 한 것을 달성할 수가 없다. 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주변에 제발 좀 꼭 알려주십시오. 푸시타쿠스를 먹이라는 게 아니다. 그 종의 그 성장 단계에 그 건강 상태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 양질의 먹이 하나를 주시라. 펠렛은 나머지는 신선한 먹이들로 채워주시라. 자, 쭉 가보겠습니다. 조류 전문 수의사가 되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는 야생동물 의학교실이 있고요. 제가 속해 있는 곳이 야생동물 의학 및 동물행동의학교실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밟으시고 그 다음에 학부를 마치신 다음에 뭐 석박사를 서울대에서 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마친 다음에는 미국의 뭐 UC 계열, UC 데이비스가 보통 유명하고 코넬도 유명하고 그래요. 그런 쪽에서 레지던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박사 후 연구 과정을 밟으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바로 가신다라고 하면 국내 학부에서는 뭐 하기 싫으시다. 그러면은 뭐 브라질이건 미국이건 유럽 쪽이건 다 관계없습니다. 호주이건. 네, 바로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다. 그다음에 그쪽에서 공부 마치시고 한국에서 수의사 시험 보시면 한국에서 수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으십니다. 퀘이커 번식 하시는 분들 60cm에서 하시는 거는 우리는 그것을 전문용어로 동물학대라고 하지요. 자, 알은 딱딱하고 형태는 한 번 부화시킨 적이 있는데 그 상태랑 비슷합니다. 딱딱하고 둥지도 다 없애고 했는데도 계속 났네요. 수컷이랑 각각 사용하고 있고 요거는 저하고 한번 통화를 하시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별도로 뭐 저희하고 일종의 유튜브를 한번 찍을 수 있으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아마 더 깊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약이 있을 것 같고요. 쭉 가보겠습니다. 네, 먹고 살만해야 이세도 보고 하지요. 말씀하는군요. 네, 박사님 앵크에서 상담받아서 남편 고리를 조각하는, 네, 기억납니다. 예비 부부예요.
박사님 보고 깃털 없는 대왕 앵무, 저보고 앵무, 저보고, 깃털 없는데, 저 깃털이 없습니다. 머리에 요새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어서 왕관 앵무처럼 깃털이 빠지고 있어요. 슬퍼요. 네, 더 좋은 집사가 되겠다고 하시네요. 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앵특시 달립니다. 은퇴라뇨? 은퇴. 쭉 가보겠습니다. 유산균 쿠키를 섞어줘도 되나요? 뭐 관계 없습니다. 유산균 쿠키 섞어주셔도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나와 있는 유산균들이 앵무류, 제가 최근에 읽었던 논문에 따르면 야생 앵무류의 대장에서 채취한 균은 아니에요. 균주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약이 될 수 있다라는 논문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만, 마음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생칙하지 말라는 사람은 저는 그냥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려요. 그거는 정신병자예요. 그런 사람은 앵무새를 길러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쓰레기예요. 네. 왜 앵무새를 기릅니까? 앵무새를 박제해가지고 집안에 걸어놓지. 네. 앵무새가 생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에게도, 네, 양갱만 먹여야 돼요. 뭘로 만든? 바퀴벌레로 만든. 저는 강제 환우는 아니고요. 탈우 중입니다. 환우는, 털이 빠지고 새로 나는데요. 저는 털이 빠지고 새로 나지 않네요, 요새. 미녹시딜도 먹고, 두테르테도 먹고, 열심히 먹고 있는데, 수년째. 큰일 났습니다. 네. 장가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웬만한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더 이상 질문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고, 시간도 한 8시 정도, 1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서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마지막에 제가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자, 퀴즈 준비하시고요. 오늘의 이것은 약간, 앵무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약간의 인문학적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자, 질문은 뭐냐 하면요. 프시타쿠스 에리타쿠스라고 하는 회색 앵무의 학명에서 따왔습니다. 프시타쿠스라고 하는 제품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제품을 개발한 스페인의 저명한 브리더인 마수에트 부부가 자신들이 프시타쿠스 에리타쿠스를 전문적으로 브리딩한 데에서 따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서설이 좀 길었죠. 이 스페인은 과거에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했고 에스파냐라고 통상 저희가 스페인어로는 부르는데요. 스페인이 중남미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원정대를 지휘했던 탐험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스페인어로 써주셔도 되고 영어로 써주셔도 되고 한국어로 써주셔도 됩니다. 자, 알렉산더 나왔고요. 풀네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까브랄이 나왔습니까? 까브랄을 아십니까? 까브랄은 참고로 브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스페인에서 나간 원정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피페로님 축하드립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영어로는 크리스토발 콜론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로는. 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영명으로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스페인어로는 크리스토발 콜론이고요. 해피페로님께 2kg짜리 칼슘 그릿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100년 동안 먹이셔도 됩니다. 주족들 나눠주셔도 되고요. 자, 앞쪽에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실 실질적으로 정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아주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풀네임을 제가 적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쉽지만 사실 맞춘 것이나 진배 없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분은 다음에 분명히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스라엘리님이시고요. 참고로 020423님 아니 어떻게 까브랄을 아세요? 네, 까브랄은 포르투갈 제국의 제독이고요. 브라질을 처음 발견한 인물입니다. 오, 대단하신데요, 까브랄. 저는 사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맞추신 것보다 까브랄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더 포르투갈어를 과거에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웃음 짓게 만듭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가 방송한 내용들은 유튜브로 가공을 해서 다시 올려드리니까, 못 보셨더라도 아쉬워 마시고, 다음에는 좀 더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하겠고요. 요 밑에다가 여러분들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나가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저희 제작진들이 다음 주제 회의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앵무새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네, 초대한 손님들에게는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그 예법이 있죠. 우리는 굶어도, 네, 손님에게는 항상 상다리가 부러지게 퍽퍽지근하게 차려드립니다. 그게 우리네의 옛 풍습입니다. 앵무새를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하신 앵특시 가족 여러분, 비더스 퀄리티 가족 여러분, 그 앵무새를 나의 형제 자매나 부모라고 생각하고 대해주십시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책들, 저 심흥주 박사가 지난 20여 년간 제 사재, 저 사실 돈 별로 못 벌어요. 있는 돈 다 털어서 이런 거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하시라고, 네, 무려 10권의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진심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헌사이자 헌신일 것입니다. 네, 말씀 드렸습니다. 비더스 퀄리티 헛술고문 심흥주 박사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살펴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